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적절한 고통의 언어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지은이는 오희승, 펴낸 곳은 그래도 봄 출판사입니다. 우리 주변엔 생각보다 질병, 아픔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때론 지난한 돌봄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지요. 아픈 사람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때론 가족,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프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이야기한들 자신의 일이 아닌 이상 공감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책의 저자는 CMT라는 희귀질환과 퇴행성 고관절염이라는 상대적으로 흔한 병 사이에서 불편함과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인내와 침묵만이 미덕이라고 여겼기에 말할 수도 내색할 수도 없었고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경계에서 부유하는 삶을 살아온 저자는 자신의 몸과 상처에 대하여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불편함과 통증 사이를 글로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책의 표지에는 미선나무의 꽃이 그려져 있는데요. 미선나무의 꽃말은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라고 합니다. 적절한 고통의 언어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돌봄은 없다. 돌봄의 관계는 환자와 간병하는 사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케어라는 책을 쓴 아서 클라이머는 잘 돌보기 위해서는 돌봄을 받는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의사였던 그가 보호자의 입장에서 치매에 걸린 아내를 10년간 간병하면서 겪은 일들을 기록한 책에는 의료 인류학자로서의 관점도 함께 녹아있다. 클라이머는 아내가 항상 따뜻하게 반응하고 고마움을 표현했으며 자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내를 오랫동안 돌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불평과 아픔을 기꺼이 돌보는 가족 간병인을 위해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다. 돌봄을 받는 사람도 해야 할 역할이 있었다. 돌보는 사람을 잘 지켜보았어야 했다. 사랑과 감사의 시선으로 그들을 면밀히 관찰했어야 했다. 이 일을 계기로 가족이라고 간병의 책임을 당연하게 맡을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 가족이어도 각자가 가진 에너지 레벨이 다르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다. 같은 일이라도 수월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트레스가 심해 임무 수행이 어려운 사람도 있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단 며칠이었지만 가족들은 본래의 생활 리듬이 뒤죽박죽이 된 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 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했다. 나 역시 누군가를 돌봐야 할 상황에 놓이면 특별히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돌봄은 누구에게도 당연하지 않고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그게 가족일지라도. 고통의 곁을 버티게 하는 힘.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에 할머니를 돌보시다가 92세에 돌아가셨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응급실로 모셨지만 30분 만에 사망하셨다고 한다. 부모님이 장례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할머니 곁을 지켰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댁은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손길이 닿은 살림살이들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놀랍게도 싱크대에 컵 하나도 놓여 있지 않았다. 전날 저녁을 손수 차려서 할머니와 같이 드시고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지독한 성실함은 존경스러울 정도였다. 할아버지의 사망을 알렸을 때 할머니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나 곧 돌아가셨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말았다. 할머니는 문득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힌 것처럼 할아버지는 어디 있냐고, 네가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셨지만 또 금세 잊고 멍하니 누워버렸다. 단 하루만 할머니 곁을 지켰을 뿐인데도 식사를 챙기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 내가 만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셨는지 한두 숟갈 뜨고는 배가 고프지 않다며 밥상을 물리셨다. 그러고는 한 30분 지나면 배가 고프다며 다시 차려달라고 하셨다. 그날 8번의 식사를 차려야 했다. 도대체 할아버지는 이런 할머니를 어떻게 돌보셨을까? 할아버지는 고통의 곁을 지키신 분일까? 아니면 고통 그 자체에 빠져 계셨던 것일까? 워낙 자기 관리에 철저하시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싫어하셨다. 아파도 아프다는 말씀 한 번을 하지 않으셨다. 할머니를 돌보고 한계에 이를 때에도 참고 또 참으셨던 게 느껴졌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나도 오래 지속된 통증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였다. 할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고통의 곁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내가 생각하는 고통의 곁이란 넓게는 고통받는 사람의 옆에서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사람, 가족과 친구 등 가깝게 지내며 마음을 나누는 사람을 의미하고 좁게는 돌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할아버지는 고통의 최전선에서 돌봄을 담당하셨다. 당신도 연로하셔서 돌봄이 필요했을 텐데 그 와중에 할머니를 챙기셨다.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고통이 덜한 사람이 더 고통받는 사람을 보살피며 살아가고 고통의 곁을 지키는 사람도 자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한다. 수술 후 극심한 통증과 불안에 시달릴 때도 다행히 존엄을 잃을 정도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건 찰나였다. 가장 힘들 때는 간병인이 곁을 지켜주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감당할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내 곁을 지키는 데는 여러 사람이 필요했다. 돌봄을 나눴어도 가족들은 지쳐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 했다. 가족들도 독립된 생활이 있었고 나를 돌보는 일 말고도 각자의 생활에서 몰두하거나 헌신하는 일들이 있었다. 돌봄과 개인의 삶이 겹치면 리듬이 깨져 힘들어했다. 나는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다움을 잃는 과정에 더 큰 어려움을 느꼈다. 몸 상태가 변하고 조금씩 불편함이 더해지고 통증의 강도가 심해질 때의 소외감과 고립감은 더 괴로웠다. 찬물부터 서서히 덮인 물의 온도는 언제부터 치명적인지 알기 어렵다. 나는 내 문제에만 함몰되어 곁을 지키는 이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다. 내 고통을 이해해 달라는 외침은 지겹고도 시끄러운 아우성이 되어버렸다. 계속 몰아붙이면 결국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 오고야 만다. 돌보는 일 또한 그렇다. 기꺼이 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견딜 수 없어지는지 예측하지 못한다. 고통을 겪는 당사자는 주변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고 좁은 세계 안에 갇힌다. 나도 정답을 알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해결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착각에 가깝다.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사실 정답을 볼 수가 없다.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고통과의 관계는 중독과 같다.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사고의 방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의 곁을 지키는 사람을 붙잡고 같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할 때의 문제와 비슷하다. 훈련을 받아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 고통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허우적거리면서 구하려는 사람을 같이 위험에 빠뜨린다. 아이러니하게도 함께 나락으로 빠질지도 모를 고통의 곁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상대적 약자가 지키는 경우가 많다. 가족 중에 경제적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사람, 잉여 노동력으로 취급받는 주부,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계약직 직원, 아들보다 딸, 그리고 가장 마음이 여리고 따뜻하다는 이유로 가장 힘든 일을 맡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 돌보는 사람 또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를 돌보는 건 엄마 몫이 되었다. 날이 갈수록 상태가 심해지는 할머니를 돌보면서 엄마는 점점 고통을 호소했다. 너무 힘든 나머지 할머니를 탓하기도 했다. 음식을 먹고는 반찬 그릇을 그냥 놔둔다고 조금만 신경 쓰면 치울 수 있을 텐데 그조차 하지 않는다며 할머니의 의지박약을 비난했다. 엄마는 그게 치매 증상임을 알면서도 돌봄 노동의 강도에 압도당해 버거워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면서 기저귀를 채우면 벗어버리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엄마의 멘탈도 무너져 내렸다. 그러면서도 딸로서 엄마를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려 감히 외부의 도움을 구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사랑과 돌봄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 차례 반복하며 설득하고서야 할머니를 요양원에 맡길 수 있었다. 돌봄을 맡은 사람은 때로 돌봄을 받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심연에 같이 빨려 들어간다. 고통에 처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살피고 지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 주변에 돌봄을 맡은 사람이 있다면 종종 힘들어하고 때로 미흡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탓하고 지적하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포옹하고 부족한 점은 도와주길, 돕지 못하면 돌봄의 애환을 들어주기라도 하자. 특히 고통을 당장 해결하거나 극복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면 곁에 있는 사람은 끝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질식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힌다. 이때 돌봄을 받는 이가 돌봄을 맡은 사람에게도 그만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해주면 서로의 곁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고통의 객관화가 가능할까? 얼마나 아파야 진짜로 아픈 것일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곤 했다. 내가 느끼는 통증에 진짜로 라는 표현을 덧대고 쭈뼛거릴 필요가 없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그때는 어느 정도 아파야 남들에게 말할 정도의 고통인지 눈치를 보았다. 항상 아픈데 어느 정도로 통증 수치가 올라가야 말할 자격이 있을까? 어떻게 표현해야 내 상태를 알릴 수 있을까? 통증은 구체화하기 어렵고 타인의 공감을 끌어내기는 더 힘들었다. CMT라는 진단명을 받았을 때 막막한 마음에 주변의 의사 지인에게 어떤 병인지 물어봤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지만 현장에서 본 다른 환자는
어떤지 궁금했고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다. 최대한 객관적인 답을 듣고 싶어서 그 병에 걸린 게 나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그분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라는 단서를 달고 별거 아니고 완전히 걷지 못하거나 이 병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고 했다. 심각한 병이 아니라는데 안심이 되기는커녕 기분이 나빠졌다. 나중에 환우회를 찾아가서 직접 보았던 바로는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분들도 꽤 있었으니 그분의 설명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었다. 텍스트로만 접한 병과 실제는 달랐다. 사람들이 겪는 구체적인 고통은 의술의 영역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10대 후반 이후로 체중에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임신 기간 중에 몸이 확 불었고 통증도 심해졌다. 유산의 우려가 있어서 조심하느라 외출도 자제하고 집안에서의 움직임도 줄였다. 활동량이 줄어서 살이 찔까봐 식사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출산 직전에는 원래 몸무게보다 20kg 정도 불었다. 많이들 경험하는 일이지만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살이 확 빠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아이의 무게만큼도 체중이 줄지 않는 충격적인 경우도 있다. 나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출산 이후에 불어난 몸을 원래대로 돌리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관절이 하중을 많이 받다 보니 때때로 칼이 골반을 찌르는 듯한 예리하고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근육이 소실되면서 약해진 발목은 체중에 눌리면서 안으로 휘었다. 전신의 균형이 깨지며 몸이 뒤틀리고 으스러지는 것 같이 아팠다. 그렇게 아프면서도 너무 젊을 때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재수술을 여러 번 해야 할지 모르고 위험 부담도 크다는 염려 때문에 수술을 차일피일 미뤘다. 의사들은 대부분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했으나 혹 있을지도 모를 재수술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컸다. 차라리 현재의 고통을 참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아직은 어린 아이가 마음에 걸렸고 생활의 모든 것을 다 미루고 치료를 받을 엄두도 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의 고통이 수술을 받지 않고도 참을 만한 적당한 고통인지 몰랐다. 그래서 무조건 참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30대 초반에 수술을 했어야 했다. 30대 초중반은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육아의 기쁨을 느끼고 개인적으로도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할 인생의 황금기였다. 결국 통증을 참기만 하다 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쳤고 경험했던 것들 또한 그 안에서 제대로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다. 통증으로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삶에 오롯이 몰입하지 못했다.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몸도 마음도 온전하지 못했다. 왜 좀 더 일찍 통증을 제거하거나 줄이려는 시도를 하지 못했는지 후회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지속적인 병증의 경우 살살 달래가면서 결정적인 위험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큰 치료는 받지 않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다. 돌이켜보면 당시 내가 겪었던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면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해야 하는지 그 누구도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았다.
아픈 경험을 구체적으로 나눌 사람이 많지 않았다.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희생했다. 결과적으로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해서 잃어버린 시간들이 보상되지는 않는 것 같다. 지독하게 참았던 시간은 상흔으로 남았다. 병원에서는 통증의 정도를 1부터 10까지로 표현하라고 한다. 1이 아주 미미한 정도의 통증이라면 10은 극심한 것이라고 한다. 그 극심함이 어느 정도의 극심함인가요? 라고 묻자 한 의사 선생님은 아이를 낳는 고통이 9나 10 정도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남자였다.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통증에 대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통증을 객관화할 수 있을까? 내가 10이라 우기면 10으로 인정받고 극한의 고통인데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7이나 8로 말하면 그 정도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일까? 정말 아리송하기 이를 데 없는 기준이다. 객관적으로 비슷하다 여기는 정도의 통증을 겪고 있더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달라진다. 육체 노동을 얼마나 하는지, 휴식을 충분히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건강 관리를 할 경제적 여건이 되는지, 주거 환경과 근무 환경이 어떤지,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등 무수히 다른 조건들이 있고 그에 따라 통증을 느끼는 정도도 다르다. 통증은 겉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타인을 납득시키기 힘들고 환자 본인도 1부터 10까지의 단계 중 어디라고 인식하기가 어렵다. 당시에 나는 통증을 계속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느끼는 아픔이 대수롭지 않다고 스스로 축소하면서 참는 건 계속하다 보면 죽기 직전까지도 참을 수 있게 된다. 참지 못할 이유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수술을 결심한 순간까지도 내 결정이 옳은지 마음이 흔들려서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다. 과연 어느 정도가 참을 수 있는 수준의 통증이고 어느 정도가 참으면 안 되는 수준의 통증인지를. 선생님은 잠깐 생각하다가 버스 정류장으로 한 정거장을 걸어가지 못할 수준이라고 대답하셨다. 그 말을 듣는데 울 것 같았다. 이미 그런 지는 한참 지났고 미쳐버릴 것 같은 심정으로 참고 참았던 오랜 시간이 너무 억울해서 남들이 참으라는 말을 왜 고지고대로 들었을까? 왜 그렇게 무식하게 참기만 했을까? 가득 차서 어떻게 쑤셔 넣을 수도 없는 회한이 흘러넘쳤지만 한편으로는 그랬던 나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애써 감정을 사겨야 했다. 스스로를 향한 비난까지 견딜 힘은 없었으니까. 적절한 고통의 언어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통증으로 시달리던 매일매일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때부터 그날 하루의 운세를 점수로 매길 수 있었다. 오늘은 70점짜리 날이 되겠군 하는 날은 제법 운세가 괜찮은 날이었다. 점수는 날마다 달랐다. 더할 때도 덜할 때도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다. 희망과 절망의 수치는 엎치락 뒤치락하며 하루를 지배했다. 70점인 날은 반나절은 가볍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 하지만 장을 보거나 친구를 만나 밥을 먹고 가볍게 돌아다닐 정도의 외출은 큰 마음을 먹어야 가능했다. 나중에는 통증이 심해져 반나절 돌아다니고 집에 돌아와 종일 끙끙 앓았던 그때를 추억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통증은 기둥을 타고 자라는 식물 같았다.
몸이 심긴 통증의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꿈틀거리며 자라고 있었다. 기둥 뒤로 가면 잠시 보이지 않다가 어느새 훌쩍 커진 모습으로 나를 그리고 삶이란 기둥을 옥죄며 자라나고 있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나빠진 것은 몸뿐만 아니었다. 마음도 어둠에 잠식되고 있었다. 더한 통증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고통을 참지 못했던 나 자신을 비난했다. 비난하고 다그치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다. 덜 아플 때 더 많은 일을 할 걸, 그때 더 즐길 걸 하며 아쉬워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이전에 겪었던 고통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었다. 망각의 터널을 지나며 나 자신의 경험을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에 겪었던 통증을 과소평가했다. 현재 극심하다고 생각하는 고통도 나중에는 작게 느껴질 거라며 억지스럽게 지금 느끼는 통증을 참아야 할 당위를 찾으려 애썼다. 그렇게 고통의 현실에서 나를 떼어놓음으로써 통증을 견뎌보려 했다. 하지만 현실 감각을 잃은 고통은 정확히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나조차 내 고통에서 소외되었다. 나도 인정하기 힘든 고통이기에 타인의 마음에는 전혀 가 닿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설명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모두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것 같았다. 건강해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화가 났다. 그들은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가지고서도 감사하지도 않았고 몸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았다. 가만히 듣다 보면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저렇게 잘 걸어다니고 저렇게 강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갖지 못할 걸 갖고 있으면서 더 건강해지겠다고 운동하고 더 아름다워지겠다고 가꾸는 모습이 탐욕스러워 보였다. 나는 부엌에서 5분을 서 있기가 힘들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는커녕 매일 괴식 수준의 생존 음식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는데 김장 김치를 어떻게 해야 잘 담글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 자괴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섬처럼 살 수는 없으니 그저 웃는 얼굴로 듣고 있어야 했다. 나는 응당 그들이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을 것 같이 질투했다. 그리고 그것을 내보이지 못해 속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진 고통이 100%라는 것을 매번 잊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도 내 고통에 함몰되어서 머리로 아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지 못했고 주변의 아픔이 보이지 않았다. 내 통증과 견주어도 전혀 가볍지 않을 그들 나름의 삶의 고민을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 느끼지는 못했다. 나중에 알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았다. 듣는 척하며 은근히 내 고통과 그들의 고통을 견주었다. 내 고통과의 관계에만 중독되어 인간관계에는 배타적이었다. 지속적인 통증을 겪는 삶은 무척 외로웠다. 모두가 이해해주지 못하는 영역에 살면서 이해를 갈구했고 그럴수록 주변으로부터 소외되었다. 매일매일 수년간 누적된 시간 속에서 내 고통은 언어를 잃어버렸다. 내가 뱉는 말에 내가 질릴 정도로 반복되는 같은 이야기에는 어느 순간 원망과 짜증, 비난이 섞여 있었다. 이해를 바라며 시작한 말이지만 상대에게 가 닿는 언어는
이미 그 의도와 기능을 잃어버렸다. 언어를 잃어버린 소리는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그저 시끄러운 아우성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지긋지긋한 푸념이었을 것이다. 임신 초에 급성으로 알레르기가 온 적이 있었다. 마치 내가 신생아가 된 것처럼 온몸이 붉어지고 둥그렇게 부풀어 올랐다. 살 여기저기에 주름이 잡히고 숨이 막힐 것처럼 간지러워서 울면서 바닥을 대굴대굴 구를 정도였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임신 중이어서 약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집에서 혼자 감당이 되지 않아 친정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부모님도 딱히 방법이 없었고 나와 항상 붙어 있을 수도 없었다. 하루는 두 분이 약속이 있어 모임에 나가고 나만 혼자 남았는데 친정에서도 혼자라니 낙담했고 두려웠다. 간지러움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간지러움에 미쳐서 베란다를 뛰어넘어 떨어져 죽고 싶을 정도였다. 누가 손이라도 잡아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덜덜 떨며 뒹굴고 있을 때 어릴 때부터 키우던 늙은 강아지와 눈이 마주쳤다. 강아지는 나를 쳐다보며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바짝 마른 치와와의 큰 두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온 세상의 위로가 그 눈동자에 담겨 있었다. 그거면 되는 것이었다. 내 곁에 있다는 것, 내가 아픈 걸 알고 있다는 것, 온 존재로 알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걸로 충분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